본인들의 뭐 수치를 막 올리시면서 뭐 이런 수치들이 이렇게 올라 있고 이건 낮은데 뭐 괜찮나요? 어떻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저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희가 여기서 치료를 하고 있는 여러 자가 면역 질환들 중에서 가장 경증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죄송하지만 쉽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에요.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호르몬 수치가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 약물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치료고 근본적인 완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거를 목표로 저희는 치료를 하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이배만의원 허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리고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하기 위한 혈액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내용들 중에 본인들의 뭐 수치를 막 올리시면서 뭐 이런 수치들이 이렇게 올라 있고 이건 낮은데 뭐 괜찮나요? 어떻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 사실 어려운 게 좀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하기도 하고, 똑같은 수치라고 하더라도 어떤 뭐 약물을 먹고 있다거나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전후로 나타나기에도 그 수치들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한번 좀 이야기를 한 번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리고 자가면역성 그냥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어서 약을 먹고 있다 보니까 수치는 정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전히 느낍니다. 또는 그 증상들은 잡혔는데 그 이외에 여러 불편 증상,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관절 통증이라거나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 또는 체력 저하, 이런 이외의 여러 증상들을 느낍니다. 이게 정말 치료되고 있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달아주셔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희가 여기서 치료를 하고 있는 여러 자가 면역 질환들 중에서 가장 경증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죄송하지만 쉽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에요. 왜냐면 쉽다라는 게 치료가 쉽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환자분들의 인식인데요. 일단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주로 일반적으로 현대의학적인 치료들에서 한계를 많이 맞이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했을 때,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조금 다른 게 현대의학적인 조치로 완벽하게 통제가 되는 편이거든요. 제가 완벽하게라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조금 극단적으로 치료의 목표가 수치이기 때문인데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질환은 자가면역성 질환들 중에 면역계 교란이 갑상선으로 나타나서 교란된 면역세포들이 주로 갑상선을 공격하면서 기능저하증이 나타난 질환인데, 그렇게 해서 기능저하증이 나타난 현상을 원인은 방치하더라도 그 현상적으로 나타난 기능저하증 같은 경우엔 갑상선 호르몬제를 외부에서 보충하는 방법으로 너무나 쉽게 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수치가 정상이면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 왜냐하면 수치가 정상이니까. 그럼에도 여러 증상이 있다면 그 증상에 맞는 대증 치료 또는 다른 병원들로 이제 안내받게 되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좀 답답하신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목표가 명확하고 혈액검사 수치라고 하는 딱 목표가 정해지니까 이게 수치가 정상이면 할 게 없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사실 다음 뭔가 스텝이 떠오르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하는 건 타겟이 갑상선으로 나타났을 뿐 이 병의 핵심은 사실 면역계 질환이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면역계가 교란됐다라는 게 이 병의 핵심 근본 원인인데, 현재 지금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치료하는 방법들은 그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것들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나타난 기능 저하를 대처하는 약물들로 보충하고 있는 것에 이제 급급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다. 그래서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사실 완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이 호르몬 수치가 정상화되었다 해서 완치가 아니라,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호르몬 수치가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 약물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치료고 근본적인 완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거를 목표로 저희는 치료를 하는 건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이 제일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상당히 오랜 기간 알아왔던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15년, 뭐 심한 분은 최근에 뭐 30년 동안 기능 저하증을 알아서 평생 약을 먹으면서 지냈다. 그래서 병원에 갈 때마다 이제 그 정도 계신 분들은 뭐 1년 단위로 혈액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가는데, 가도 항상 수치가 정상이니까 약물 용량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시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죠. 이 무서운 점은 여기에 있는데,
수치가 정상이니까 환자분들이 일단은 안심을 해요. 왜냐면 내가 치료를 했고 치료가 되고 있다, 또는 치료가 잘 마무리됐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치료가 된 게 아니죠. 왜냐면 면역계 교란이라는 현상은 그대로 방치된 채로 수치만 정상적으로 조절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다른 자가면역 질환처럼 조절이 안 돼서 뭔가 새로운 방식을 찾기에는 약물로 수치가 딱딱딱 채워지다 보니, 그리고 그거를 적정 용량을 찾기 위해서 매달 혈액 검사를 하면서 모자란 만큼 레보토록신이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늘리고 줄이면서 적정 용량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정상 수치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모자라면 채우고 과하면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수치를 찾아가니까요. 이제 문제는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오랜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통은 약물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성을 많이 띄어요. 왜냐하면 자가면역성 기전으로 기능 저하증이 왔다는 의미는 면역계가 교란된 상태에서 그 면역세포들이 면역 반응을 갑상선으로 공격을 일으키다 보니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로 인한 기능 저하증이 온 건데, 이 갑상선을 공격한다는 이 원인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그 공격은 낮은 농도지만 계속해서 지속이 되니 염증이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은 아주 느린 속도로 점점 더 약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약해지는 만큼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능력은 점점, 스스로 분비하는 능력은 점점 떨어질 테니 그거에 맞춰서 보통 약물 용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은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되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고,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무서운 점이 첫 번째로 갑상선이 지속적으로 파괴된다는 점이죠. 파괴라고 하면 좀 무섭고,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낮은 농도에서 계속 유지되면서 갑상선 기능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진다라는 게 첫 번째 무서운 점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저는 더 강조드리는 점인데,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오셨다라는 분들보다 저희가 여기서 보는 분들은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 때문에 오셨는데 문진 과정에서 이전 과거력들을 쭉 체크하고 현재 복용력을 찾다 보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오래됐어요, 병원에서 이거는 치료되고 있다고 했어요 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서브로 메인이 아닌 것처럼 툭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식하기보단 그냥 병원에서 평생 약 먹으면 고혈압, 당뇨처럼 조절하면 된다는 이야기 듣고 머릿속에서 이제 중증으로 인식하지 않고 지워버렸는데, 사실 이미 그때부터가 자가면역 질환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 말은 실제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봤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다른 자가면역 질환에 노출될 확률, 그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이 발병할 확률이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높다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리마티스 관절염, SLE, 전신 현반 루푸스, 일형 당뇨, 셀리악병 이런 질환들이 다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러니까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발생 위험이 훨씬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이 다른 질환 없이 이것만으로 오셨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좀 운이 좋다. 왜냐하면 내 몸의 이상 상태를 초기에 인식하게 되셨고, 다행히 중증으로 나타나는 질환도 아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나타났을 때 처리를 하면, 조치를 하면 훨씬 더 빠른 시기에 비교적 치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 이렇게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런 분들께 수치가 약물로 조절이 된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약물로 수치가 조절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현상이니 그거는 그대로 도움을 받으시되, 그 이면에 있는 면역계 교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회복할지에 우리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요, 실제로 저희가 여기서 보는 자가면역 질환들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유병률로 봤을 때 전체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체 유병률, 그러니까 전 인구의 여러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5에서 10% 정도가 이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러니까 오토이뮨 디지즈로 연결된 사이로이드 디지즈,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이 전체 인구의 한 5에서 10% 정도에 달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상당히 흔한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여성에서 한 5에서 8%, 남성에서 한 1에서 3% 정도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다른 거랑 비교해보면 예를 들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한 1% 정도, 일형 당뇨가 한 0.4%,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가 한 0.1%인 거랑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높은 비중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보다 유병률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전체 자가면역 질환들로만 두고 봤을 때 그 자가면역 질환들 중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40%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만큼 전체 자가면역질환들 중에서도 가장 흔한 자가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포함한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을 자가면역 질환의 관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초기에 알려주는 신호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자가면역 질환으로 넘어가기 전에 면역계 입장에선 나 이제 전체 못해 먹겠어, 나 미쳐갈 것 같아 라고 처음 알려주는 관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여러 연구들에서마다 차이는 당연히 있지만 실제로 한 3,286명 정도의 요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을 분석해 보면 그 중에서 한 14.3%, 그러니까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분들은 한 14.3% 정도, 그레이브스병 환자분들의 9.7% 정도가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을 동반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 말은 10% 전후에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 10% 전후로 다른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다는 건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가장 흔한 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 두 번째로가 일형 당뇨, 세 번째로가 루푸스 같은 질환들이 알려져 있거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분들 중 성인의 한 29.4%에서 다른 자가면역 질환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하고, 특히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4.7%에서 다른 자가면역 질환을 동반한다는 연구도 있는 만큼, 그러니까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다른 자가면역 질환의 정말 전조 증상 또는 전 단계로 인식해도 될 정도로 의미가 큰 질환인 거죠. 여기서의 문제는 우리가 현재 이제 표준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에서는 호르몬제, 레보티록신이라고 알려진 신주로이드 같은 갑상선 호르몬제 또는 메트마조린의 안트로이드 같은 항갑상선제를 썼을 때 수치가 생각보다 쉽게 잡히는 편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간과하기가 쉬운 거죠. 근본적인 자가면역성 기전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상 조절이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는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치료가 됐다라고 오해하고 이 근본 원인을 방치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러한 근본적인 부분들을 해결해야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꼭 자가면역성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그냥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한 90% 정도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알려져 있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90%도 거의 그레이브스병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한 10%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내가 자가면역 질환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셔도 대부분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시적인 대사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가면역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문제는 이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수치상 조절이 되다 보니까 이걸 방치하게 되면, 자가면역 기전이 방치된다는 의미는 갑상선뿐만 아니라 전신의 이런 미세한 염증 상태,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미세한 염증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만성적인 피로, 관절 통증, 근육 통증 또는 약간의 인지기능 저하 또는 우울증, 불안감 같은 심리적인 증상들도 전형적으로 만성적인 염증 상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안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있고 수치도 분명히 정상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면 한 번쯤 내가 정말 치료되고 있는 게 맞는 건가는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증상들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만성적인 피로감 또는 수치는 정상인데도 체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띈다거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기억력이 감퇴한다거나, 약간의 우울감, 불안감 또는 잠을 자는데 불편감이 있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두통이 생긴다거나, 특히나 근육통, 관절통 같은 통증이 동반된다거나, 손발이 저리다거나 또는 피부가 건조하다거나, 또는 여성분들 특히나 탈모가 동반된다고 했을 때는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근본적인 갑상선 기능은 회복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증상들은 갑상선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수치상 정상이라도 하더라도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근본 원인인 자가면역성 기전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만성 염증이 반복되면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보시고, 근본적인 이 자가면역성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꼭 하셔야만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봤을 때 원인이 되는 자가면역성 기전과 갑상선 기능 저하라는 걸 두 개 좀 떼어서 봤을 때, 자가면역성 기전 때문에도 이런 만성 염증 상태로 인한 증상들도 나타나지만, 또 하나는 수치상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호르몬으로 보충된, 그러니까 즉 합성 호르몬제로 보충된 갑상선 호르몬은 실제로 우리 몸이 만들어낸 호르몬들에 비해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검사상으로는 수치가 다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비유를 이렇게 드는데 숫자는 10명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몬제가 보충이 됐다 보니까 10명의 호르몬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숫자는 10명이지만 기능적으로는 뭐 6, 7명 정도밖에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이럴 때 보통 혈액검사상에서 어떤 패턴이 많이 나타나냐면 호르몬제를 먹다 보니까 수치는 정상인데 TSH라고 하는 수치만 계속 높은데 약간 경계 범위를 살짝 벗어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현상들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몸이 느끼기에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수치는 분명 정상이라 혈액검사상에서 정상? 뇌도 알겠죠. 혈액에서의 농도는 분명히 적정 농도인 것 같은데 왜인지 모르겠는 대사가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을 느끼니 머리는 조금 더 대사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피드백을 통해서 TSH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제 병원에서는 T3, T4가 정상이고 TSH가 예를 들면 한 5점을 살짝 넘는 정도다 하면 이 정도는 약을 더 늘리기는 애매하고 조금 더 유지해 보시죠. 또는 늘렸으니까 수치가 올라갔으니까 약을 더 늘려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환자분들 입장에선 찝찝한 거죠. 계속해서 수치가 늘어난다고 계속 약을 늘려야 하나? 이런 현상이 대표적으로 T3, T4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은 정상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저하 상태를 나타내는 패턴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호르몬제를 더 늘리기보다는 몸 안에서 갑상선 안에서 스스로 조금 더 양질의 호르몬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숫자는 동일하더라도 실제 숫자만큼 역할하지 못할 때는 한 명 한 명이 질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해야지 전체 숫자를 더 늘리면서 일을 제대로 못한 애들을 더 늘려버리기만 하면 몸은 점점 거기에 적응해서 기능을 잃어갈 뿐인 거거든요. 이런 환자분들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나 TSH 수치만 높고 T3, T4는 정상입니다 하는 분들은 이번에 약을 늘리려고 생각하시기보단 호르몬 하나하나의 질을 올리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 또 두 번째로는 검사들 중에 질문 나오신 것들 중에 보면 T3 수치 하나만 유독 낮아요. 근데 TSH도 정상이고 프리-T4도 정상이라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보통은 시작은 요즘 뭐 건강검진도 흔하다 보니까 건강검진이나 병원에서 검사를 하기가 쉬운 접근성을 갖다 보니 다들 쉽게 검사를 하시지만 저희 환자분들 중에 보면 주로 미국에서 오신 환자분들을 보면 거의 이제 패밀리 닥터라고 하죠. 이제 집안에서 가까운 패밀리 닥터로부터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어야지만 점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뭐 내분비내과 전문의를 만나기에는 패밀리 닥터에서 먼저 승인이 나야 갈 수 있는 이런 구조에서는 보통은 프리-T4랑 TSH라는 수치를 먼저 검사를 하고 두 가지 수치에서 이상이 없으면 추가적인 검사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환자분들 중에 두 가지 수치는 정상인데 프리-T4, TSH는 정상인데 내가 계속 기능저하증 상태가 느껴져서 일부러 요청을 해서 검사를 했더니 T3 수치는 매우 낮은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게 왜일까? 그렇다고 약을 먹기에는 프리-T4가 정상이라는 말은 특히 레보티록신이라는 약은 주로 이 T4를 보충하는 약이기 때문에 약의 적응 대상은 아닌데 근데 T3가 또 매우 낮은 것도 아니고 정상 범위에서 약간 낮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대표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의 효율적인 전환이 잘 안 일어나는 경우거든요. 우리 몸은 갑상선 호르몬을 T3, T4 두 가지 종류로 나눴을 때 T3가 실질적인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고요. 그러니까 활성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T4는 비활성형이라 그래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애들은 T3예요. 근데 왜 우리 몸은 신비롭게도 T3 활성형을 한 10% 정도를 만들고 비활성형인 T4를 90% 정도 만들어서 90%인 비활성형의 T4를 필요한 만큼 활성형인 T3로 바꿔서 쓰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은 대표적으로 이 T3로의 전환 효율이 떨어진 분들인 거죠. 그런 분들은 물론 T4를 더 보충하면 확률상으로 T3가 올라갈 가능성이 물론 있지만 더 집중하셔야 되는 건 이런 분들은 T4를 직접적으로 보충하는 것보다 T4를 T3로 잘 전환할 수 있도록 이 전환 효율을 올려내는 데 집중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 프리-T4가, 그러니까 T4가 T3로 전환이 어디서 일어나냐 할 때 가장 주된 장소가 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간의 기능을 올려야 된다. 근데 간의 기능을 올린다는 표현이 참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간의 부담을 완화시켜 줘야 되거든요. 간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화학공장이라고 부르는 말은 500가지 이상 일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간이 지쳐있던 거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간이 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전환시키는 일 따위야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면 T4는 충분히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한 만큼 T3로 잘 전환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는 수치는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능 저하증 상태를 나타내는 게
이런 환자분들이 요즘 들어서 유독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호르몬들을 더 보충하려고 하기보다는 갑상선 호르몬의 효율적인 전환을 특히나 주로 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간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게 사실 가장 핵심은 식생활에 있겠죠. 여기서 저희가 치료를 해보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면 대부분 동반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얘기했지만 최근 환자분들 그냥 예시를 들어보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먼저 앓고 있었지만 류마티스까지 왔다거나 또는 쇼그렌 증후군으로 시작했지만 PBC라고 하는 담간이염으로 왔다거나 이렇게 동반되는 분들이 많은데 환자분들은 여러 개가 동반되면 더 치료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치료 원리는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역계가 미쳤는데 미쳐있는 면역계가 어디를 때렸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치료 방법은 결국 그 면역계를 미쳐있는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놓는다는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완전히 동일하고요. 다만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의 변화가 좀 다를 뿐인 거죠. 저희가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던 그 패턴, 저하항진 회복이라는 사이클 한 3번 정도의 반복이라고 했을 때 그 저하항진, 특히 항진기라는 시기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주로 어디서 나타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치료되는 과정에서 혈액 검사만 두고 특히 그 중에서도 백혈구 수치의 흐름만 멀리서 띄고 두고 보면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본 것처럼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물론 중요한데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근본 원인인 자가면역성 기전에 대한 고민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되고 또 그로 인한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동반되는 여러 증상들을 내가 앓고 있다면 한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이런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다는 의미는 현재로서는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면역계 교란이라는 기전을 기반으로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다른 자가면역 질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시고 몸을 좀 더 관리하시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면역세포와 환자분 간에 신뢰가 깨진 거다. 저희는 그 깨진 신뢰를 붙이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드리는 입장이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조금 비유적으로 제가 옆에서 아부도 좀 해보고요. 이 면역세포들이 좋아하는 조건들을 계속 찾아서 제시해보는 거죠. 이 정도 하면 한번 너희 주인 믿어보지 않을래? 이 정도 하면 주인이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한번 믿어봐 주면 안 될까? 이렇게 계속해서 조건들을 하나씩 제시하면서 그냥 믿어줘가 아니라 봐봐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 이렇게 면역 반응이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변화들을 만들면서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바꿨는데 한번 믿어주면 안 될까? 하고 계속 옆에서 저는 이렇게 비위를 맞추는 거죠. 그 비위를 맞춘다는 의미가 한 달 한 달마다 혈액을 통해서 보다 보면 혈액의 변화들이 보여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수치들이 올라간다 하면 저쪽이 반응을 해주네? 그러면 저는 그쪽한테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면역세포들 중에 반응해주는 세포들한테 다가가서 너가 좀 말이 통하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 너가 지금 느끼지? 열심히 바뀌는 게 느껴지지? 그럼 한번 좀 더 믿어봐 하고 걔네들을 계속 구워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달 한 달마다 혈액을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혈액에서의 어떤 변화에서 포인트를 참고 걔네들을 조금 더 타겟해서 살려내려고 하는데 집중을 하는 약들을 주로 쓰게 되고요. 면역관용이라고 하는 것도 면역계 교육을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그 교육을 누가 해내고 있는지를 한 달 한 달 혈액의 변화를 통해서 추정해보면서 그쪽을 살려내는 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치를 가지고 경중을 나누기보다는 느끼는 증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증상을 먼저 너무 극도의 피로감 또는 뭐 피부 건조 여성분들 뭐 탈모 이런 임상적인 증상을 먼저 느끼고 검사를 했던 분들은 조금 더 오히려 수치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막 내가 느끼는 증상은 이렇게 큰데 수치상으로는 너무 미미한 거죠. 물론 저하증은 맞는데 뭐 예를 들면 TSH가 살짝 정상 범위 벗어나 있고 T3, T4가 살짝 정상 범위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내가 느끼는 증상은 너무 심하니까 좀 심각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으신 반면 반대로는 특히 여성분들은 산전검사나 임신 전후 건강검진상에서도 보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검사에서 그냥 이유가 없이 증상이 없는데도 그냥 루틴하게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나왔다. 근데 나는 그로 인한 불편함이 전혀 없다 하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 중에는 수치가 꽤나 안 좋은데도 내가 증상이 없어서 그냥 약도 막 대충 먹고 그러다가 다른 이유 때문에 오셨을 때는 그거에 대한 좀 가벼운 생각을 갖고 오셨던 분들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보통 전 단계라고 하는 의미가 좀 애매한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전 단계라고 한다면 T3, T4라고 하는 실질적인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정상인데 TSH만 높은 경우를 보통 전 단계 우리가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서브클리니컬이라고 부르는데 서브클리니컬 하이퍼사이로이디즘에서는 환자분들이 병원에서도 그냥 지켜보자고 하니까 조금 더 간과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게 임산부들이 이제 루틴하게 검사를 했을 때 서브클리니컬하게 나와도 요즘은 병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약물을 권장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TSH 수치가 5는 살짝 넘는데 10은 넘지 않고 근데 T3, T4는 정상인데 이런데도 약을 먹어야 될 거 이런 질문도 많으시거든요. 임산부들 중에.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몸이 반응하고 있는 거지 기능 저하증으로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나 TPO라고 하는 항체가 만약에 음성인데도 그런 수치가 있다면 저는 약을 드시기보다 몸을 좀 더 관리하라고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경우에는 조금 오히려 병원에서 이제 많이 겁을 먹고 오셨다 보니까 심각하게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임산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 몸의 문제가 아니라 TSH 수치가 5를 넘어가면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과민하게 증상이 없어도 임산부들은 아무래도 내 몸보다도 아이를 생각해서 수치에 더 예민하고 조금 더 필요 이상으로 사실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삶을 위협할 정도의 증상들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냥 피로하면 생길 수 있는 증상들 범주 안에 다 있거든요. 근육통도 그렇고 피로감, 탈모도 뭐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 자체가 예를 들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이 막 직접적으로 부종이 생기고 부으면서 콕콕콕 쑤시고 못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기본적으로는 좀 강도가 낮은 거에 축에 속하는 증상들이다 보니까 증상만을 가지고 심각하게 느끼는 분들은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검사상 항체는 양성이 나왔는데 수치가 나머지는 다 정상, 그러니까 T3, T4, TSH 같은 수치는 정상인데 어쩌다 보니까 검사해봤더니 항체는 양성이다. 근데 내가 느끼는 증상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도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을 앓고 있었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갑상선은 정상이니까 특별한 이상은 없는 줄 알았는데 항체가 양성이어서 다른 검사를 해봤더니 다른 자가면역 질환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 그런 경우들을 조금씩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뭐 근육통, 피로감, 탈모도 루푸스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그게 심하지 않다 보니까 루푸스를 의심하기보단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하고 검사를 해봤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아니고 근데 항체는 양성이야. 이게 뭐지 했더니 루푸스였던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환자분들 사례를 통해 좀 보여요. 그게 이제 검사 기간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검사 방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서 딱 이 정도 수치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참고치를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TSH라는 수치는 보통 한 4.5 정도까지를 정상 범위로 보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0.25, 뭐 0.27, 뭐 이 정도부터 4.2에서 4.5 정도를 정상 범위로 보는데 기간마다 다르니까 좀 어렵고요. 프리티퍼 같은 경우에도 만 0.75 또는 뭐 기간마다 0.5에서 1.7 정도까지 해서 막 정상 범위로 보는 편이고 T3 같은 경우가 이제 검사 방법에 따라서 이거를 100 단위로 이제 체크하는 경우가 있고 1점대 단위로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서 차이가 좀 있는데 검사해 보시면은 수치 옆에 참고 범위로 나오시니까 그걸 보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저희 검사상으로는 T3는 한 0.6에서 1.8까지를 정상, 프리티4는 0.89에서 1.76까지를 정상, TSH 같은 경우 0.55에서 4.78까지를 정상으로 보기는 하는데 저희 검사 기준이고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관련된 혈액검사 수치들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뭐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좀 주목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서 또 답변